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 분류를 한번 보시죠. 제조기업이 그 형태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생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죠. 그런 것처럼 서비스 프로세서도 두 개의 축으로 매트릭스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이제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의 정도가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집중도가 낮은가 높은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매트릭스로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로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노동 집중도란 뭐냐면 이제 레이버 인텐시티네요. 네. 서비스 전달에 필요한 장치나 설비 등 자본에 대한 의존도와 사람에 대한 의존하는 정도인 노동에 대한 의존도의 상대적 비율을 말한다. 그러니까 노동 집중도가 높냐 낮냐 하는 걸로 평가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노동 집중도가 높다는 말은 상대적으로 기계나 설비에 대한 의존도가 낮고 종업원의 근무 시간이나 노력 등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전문 서비스는 대표적으로 노동 집중도가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죠. 네. 노동 집중도가 낮은 경우는 그 반대로 상대적으로 기계나 설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걸 말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상대적이라는 용어입니다. 네, 근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의사나 간호사 직원 등 수많은 종업원이 있죠. 하지만 이 많은 사람들도 병원의 고가의 기계나 설비 등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기 때문에 병원은 노동 집중도가 낮은 쪽에 속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참 이제 고객과의 상호작용, 인터랙션, 상호작용, 고객과의 친밀도, 관계성 이런 거 다. 그 다음에 개별화, 커스터마이제이션의 정도는 혼돈하기 쉬운 개념인데, 근데 전자는 고객이 서비스 프로세스와 상호작용하는 정도이고, 그러니까 고객이 어느 만큼 서비스에 깊게 개입되어 있느냐 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이 개별화는 서비스가 고객에 따라 개별화되어지는 정도입니다. 개별화. 그러니까 고객에 따라서 이제 개별화가 이제 많느냐, 개별화가 적게 되느냐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운송업이나 이런 데는 상호작용이나 개별화가 낮겠죠. 왜냐하면 배달만 해줘 버리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는 이제 수리센터 같은 데는 상호작용이 깊겠죠. 또 개별화도 깊겠죠. 높겠죠. 왜냐하면 이제 각각 고장 부위가 다를 수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 지식 정도가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맞춰서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두 결합 척도의 값은 상호작용과 개별화의 정도가 둘 다 높은 서비스에 대해서 높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두 요소 정도가 모두 낮을 때는 결합 척도가 낮게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만약 하나가 높고 다른 것이 낮다면 결합 척도는 그 중간 정도 값이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분류를 해보면요.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에 보면은 이 좌측에 보면 노동 집중도입니다. 집중도. 밑에가 높고 위에가 낮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과의 상호작용 및 개별화는 좌측이 낮은 거고 우측이 높은 겁니다. 그럼 네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서비스 팩토리가 있고요. 하나는 서비스 샵이 있고, 하나는 대중 서비스가 있고, 하나는 전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시죠. 노동 집중도가 낮고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가 낮은 것은 뭐죠? 서비스 팩토리, 운송업이라든가 호텔, 리조트 이런 것은 사실은 노동 집중도도 낮을 뿐더러 고객과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낮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집중도는 높고 고객과 상호작용이 낮은 건 뭐냐면 이제 소매 금융업, 학교 이런 것은 사실은 노동 집중도는 굉장히 높죠. 근데 이제 고객과의 상호작용을 개별화에 있어서는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것을 운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상호작용이 그렇게 깊지가 않은 거죠. 깊지가 않은 거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노동 집중도는 낮은데, 그러니까 기계나 설비 같은 걸 많이 쓴다는 거죠. 낮은데 고객과의 상호작용 개별화가 높은 거. 그럼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 샵, 병원, 수리센터. 그런 건 맞죠. 노동 집중도는
낮죠. 왜? 기계나 설비 이런 것을 주로 이용하니까. 근데 고객과 상호작용과 개별은 아주 긴밀하죠. 그래서 서비스 샵이 거기에 해당된다. 노동 집중도는 높은데 사람 하는 일은 많은데 고객과 상호작용 개별화도 높다. 굉장히 이건 둘 다 높은 거죠. 그건 뭐냐? 전문 서비스 영역이다. 이거. 전문이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몸으로 다 때우는 거 아닙니까? 교수도 마찬가지죠. 자기 몸은 노동 집중도가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고객과 상호작용 개별화? 그렇죠. 여러분과의 상호작용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또 여러분에 대한 개별적으로 다 차이가 나는 것을 다 맞추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과 결합도의 중간 척도를 가지고 이제 결합 척도를 가지고 평가하는데 그래도 높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전문 서비스 영역에 해당돼요. 서비스 프로세스 매트릭스를 가지고 이제 여하의 서비스 프로세스에 대한 접목, 그 다음에 과정 운영 이런 게 다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이제 그림을 제가 5-를 강의 노트에 제시해 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죠.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은 뭐냐면 서비스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계획할 때 사용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중앙에 이 사각형 있죠? 거기는 이제 뭐냐면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제 서비스 생산 구조를 의미합니다. 생산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생산 과정이 다양한 기능과 부서들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객을 이걸 하나의 과정이나 시스템으로 인지하는 겁니다. 서비스에서 고객은 서비스 고객이 있죠. 가운데 안에 고객이라는 게 한 영역이 크게 있죠. 그 뭐냐면 이제 프로세스에 참여하는 자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서비스 생산 구조 안에 포함되게 된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서비스 기업들이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고객을 외부 요인으로 인식하지만 실제로 고객은 서비스 생산 구조 내에서 서비스 생산 요소의 하나로 프로세스에 포함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가 7P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생산 구조는 가시선에 의해서 고객한테 우측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그건 뭐죠? 상호작용 부분이죠. 시스템 및 운영, 접촉 종업원, 물리적 자원 및 장비 이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은 서비스 시스템의 계획과 운영에 영향을 주는 이제 기업 미션, 서비스 컨셉, 그 다음에 기술과 시스템 노하우, 경영자, 관리자, 경영 지원 이런 게 이것이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생산 구조 내의 조직원들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또 기업 문화가 밑에 깔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이 가운데를 둘러싸고 있는 게 핵심이 뭐냐면 우측의 고객이 프로세스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업 문화가 핵심입니다. 기업 문화가 좌측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포함되는 게 기업 문화입니다. 그러면 기업 미션이라든가 서비스 컨셉이 이게 기업 문화 속에 녹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기업 문화 속에는 기술과 시스템 노하우, 시스템 지원하는 것, 경영자와 관리자가 서비스 마인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철학이 어떻게 공유하느냐 이거. 그래서 지원 기능과 인력, 물리적 지원으로서 어느 정도의 기술 수준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이게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기업이 할 측면, 기업이.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객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 부분에 가서 이제 접촉 종업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의 핵심은 기업과 그 다음에 고객과 접촉 종업원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통해서 개인의 니즈와 가치, 기존 기업 이미지, 마케팅 커뮤니티, 구조 커뮤니티 이런 게 다 좋은 방향으로 유도시켜서 고객이 가치 창출을 이루어지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바로 이게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 모델을 보면서 중요 시사점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서비스 프로세스는 고객이 핵심에 참여하는 거다. 프로세스 과정 속에 깊게 참여하는 거다.
그 고객은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있느냐? 자기 니즈와 가치가 이 상품에 있기를 기대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물리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맨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다 인정이 돼야 되겠죠. 인식이 같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이 어떻게 잘할까 이런 걸 다 확인해 가지고 이 기대가 형성돼요. 왜 기대가 형성되죠? 고객 가치 창출 과정이죠.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업은 고객의 가치를 창출해 주기 위한 수단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네. 그러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우선해야 돼서 고객을 우선해야 되죠. 고객. 그래서 4P에서 7P로 간 게 바로 프로세스 중요성을 강조한 건 뭐냐? 고객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이 고객은 단순 고객이 아닙니다. 니즈가 있는 고객이고 기업 이미지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고객이고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도 일가견이 있는 고객이고 구전을 많이 간접 경험한 고객이고요. 이렇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접촉 종업원과의 관계가 접촉 종업원은 어떤 인식을 해야 되냐? 자기가 기업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는 회사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브랜드입니다. 기업 브랜드입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영자에서부터 접촉 종업원까지 문화로서 기업의 미션과 서비스 컨셉이 다 함께 녹여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공적인 서비스 프로세스 모델입니다. 근데 이제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기업하는 사람들은 고객을 밖으로 내놓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근데 실질적으로는 아니거든요. 왜? 비분리성이지 않습니까? 무형성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서비스는 과정 속에서 고객과 접촉 종업원이 함께 이루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프로세스 과정에 고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고객이 원하는 가치 창출에 이 서비스가 기여할 수가 있고 또 서비스 매출도 발생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프로세스에 있어서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 문화 자체가 밑에를 받쳐줘야 되는 거. 고객은 항상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강조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에 고객을 참여시켜라. 이거 뭐 제가 말씀드렸죠. 고객이 참여되지 않는 프로세스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조 마케팅하고의 핵심 차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고객 참여의 중요성을 보면 서비스는 비분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고객들은 서비스 과정에 참여하여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제조업으로 말하면 고객이 공장 안에서 종업원이나 다른 고객들과 접촉하며 자신이나 다른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 생산에 기여한다. 서비스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고객의 중요성은 우리가 연극 공연이나 그 다음에 가수들의 콘서트, 스포츠 경기에서 잘 나타나죠. 그래서 관객은 희곡, 배우와 함께 연극을 구성하는 3요소 아닙니까? 관객이 없으면 아무리 희곡이 있고 배우가 있는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관객이 있어야죠. 그 누가 그래? 관객 없이도 희곡 배우해서 인터넷에 올릴 수. 그러나 그건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관객은 구성 필수 요소입니다. 아무리 멋진 희곡과 배우가 있더라도 관객이 없으면 연극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건 단지 이제 리허설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거. 자기들만 한번 연습해 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연극 배우들은 자신과 같이 생각하고 느끼는 관객들과 함께 호흡할 때 연기에 더욱 몰입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극할 때 우리가 광고를 보고 그 다음에 홍보 포스터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게 재밌겠다 좋겠다를 느끼고 가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 분위기가 고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만든 과정에서부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 가지고 그런 광고 컨셉을 제작하고 그러는 거죠, 다. 만일 진지하고 엄숙한 연극 상황에서 하품을 하면 휴대전화를 받는 관객이 있다면 다른 관객을 물론 연기를 하는 배우들도 흥이 깨져버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관객은 성공적인 서비스를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받지 못했다고.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상 그 연극 장소나 영화관에 가면은 휴대폰을 꺼주시고 어떻게 하고 다른 사람과 하지 말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분위기, 관객의 분위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관객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달하는 것 자체도 다 이 서비스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거다 이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를 받는 고객 보면은 바이올린 연주를 들으려는 고객은 단지 연주에 참석하면 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생산, 연주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거나 패스트푸드 식당의 식사 등도 고객의 단순 참여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이와는 달리 고객의 노력이 어느 정도 투입되어야만 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생산 전달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요.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미장원에 직접 가는 행위 외에도 미용사와 상의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분적인 염색이나 뭐 퍼머나 그 다음에 머리카락에 자를 길이다든가 이런 정보를 또 제공해야 되겠죠. 누가 제공합니까? 고객이 제공하죠. 왜? 고객의 입맛에 맞는 머리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니까요. 이 경우는 고객의 참여 정도가 중간 정도로 분류됩니다. 이게 회계사에게 회계 보고서를 준비시키는 경우나 그 다음에 풀코스의 고급 레스토랑에 식사를 하는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회계 자료를 줘야 회계 분석이 되는 거죠, 사실은. 회계 자료가 없으면 무슨 회계 분석이 되겠어요. 그런 거고. 그다음에 고객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는 또 서비스가 있는데 음식이나 운동을 통해서 체중을 조절하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이 바로 그런 얘기. 이 경우에는 뭐죠? 서비스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객이 공동으로 생산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결혼을 주선해주는 어떤 이벤트 회사의 서비스나 학생들이 과외지도 경우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죠. 선을 보러 나오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잖아요. 가정교사 지시대로 예습복수를 하지 않으면 성적이 오를 수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각 라디오 방송들은 뭐 청취자가 보내오는 이제 뭐 사연들 신청곡을 이제 그런 코너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객이 참여하게 되면 뭐가 높아집니까? 관여도가 높아집니다. 그럼 관여도가 높아지면 무슨 얘기죠? 관심이 높아지면 애착이 더 간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고객은 우리가 서비스를 받는 고객은 이렇게 낮은 경우, 중간 경우, 높은 경우 관여도가 되는 그런 고객들이 존재한다. 또 다른 고객도 있어요, 사실은. 예.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데 서비스를 받는 고객들은 다른 고객과 함께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받는 동안에 대기하는 고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고객들은 어떤 서비스 환경이라든가 서비스 결과나 과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고객도 서비스 고객이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나 어버이날에 다른 전화 사용자들 중에서 서비스가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다른 고객 때문에. 어린이날 뭐 예를 들어서 에버랜드 테마파크에 놀러 갔는데 무수히 많은 다른 고객들로 인해서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을 수가 있죠. 또 예를 들어서 레스토랑에서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뭐 담배를 피운 고객이 과거에 있어. 또 꼬마애들이 시끄럽게 떠든다. 서비스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래서 요즘 식당 같은 데 큰 식당 어떻게 합니까? 얘들만 따로 놀 수 있는 공간을 잘 만들어 가지고 얘들이 거기에 더 집중하도록 그러면서 정숙 분위기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레스토랑의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그것도 다른 고객이 고객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스포츠 센터나 교회 등에서는 기존의 고객들이 신천자들의 그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 사회화를 돕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또 줄 수도 있다 이거죠. 기존 고객들이. 수영장에서 같이 수영을 배운 회원들이 뭐 회장 총무를 정해가지고 이제 함께
격려한다든가 또 모르는 걸 또 가르쳐 준다든가 먼저 배운 경험을 또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수용도 잘하고 그 수용의 충성도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만족감이 피차 커지는 것 이런 게 이제 다른 고객의 역할일 수 있는 거죠. 그다음 이제 고객의 역할은 이제 임시 직원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고 그다음에 능력의 원천, 혁신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고객의 역할을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임시 직원은 뭐예요? 고객은 기업의 임시 직원 같은 입장이다. 이게 고객의 역할이 뭐냐? 역할이. 그러니까 임시 직원 역할 같은 역할을 한다 이게 맨 먼저. 그러니까 두 번째는 고객이 기업의 인적 자원 역할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다음에 고객이 능력의 원천이 된다 이거죠, 기업에. 그러면 그다음에 또 고객은 그 기업의 혁신자가 된다. 이노베이터가 된다. 그러면 고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걸 간파한 거죠. 직원은 임시 직원 같은 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구성원의 범위를 고객까지 확장하는 경우로. 근데 이제 이 경우에 반드시 이제 유의할 사항이 있어요. 뭐냐면 임시 직원으로서의 고객이 가져올 수 있는 서비스 생산 활동에서의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자사의 직원이라면 뭐 교육 훈련도 하고 뭐 적극적으로 관리되지만 고객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로 직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사의 직원처럼 효과적으로 관리 안 되는 한계. 그래서 항상 불확실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먼저 직원이 고객을 찾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고객의 많은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의 기대와 니즈를 파악해서 함께 코어할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고객은 떠나버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임시 직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이제 인적 자원이다. 서비스 기업이 고객에게 최적의 역할을 부여하면 고객은 스스로 자신의 생산 역할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그 결과 고객은 생산성의 원천이고 품질, 가치, 그 다음에 만족의 공헌자로 부상한다 이거죠. 예를 들어 연말정산을 하는데 세무신고하면은 어디로 갑니까? 세무사에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무사에 가는데 여길 고객은 이제 그 자료를 제공해서 이제 연말정산 받을 사람이죠.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세무사한테 알려줬을 때 연말정산의 효과가 크면 그걸 수행하는 세무사도 만족이고 더구나 고객은 더 큰 만족을 얻는 거죠.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승객들이 직접 자신의 짐을 운반하게 하고 지정좌석 없이 자신의 자리를 직접 찾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승무원 수를 줄여서 여행 운임을 절감할 수 있어요. 이런 생산성의 양상은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고객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케아라고 여러분 스웨덴 가구 회사 우리 국내에도 몇 군데 지금 들어와 있죠. 거기 대표적인 건 뭐냐면 이제 가격을 경쟁사에 비해서 한 30% 이상 저렴하게 가구를 판매한다는데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고객이 직접 가구를 조립하게 하는 게 회사 방침입니다. 배달만 해주면 고객이 직접 조립하는 겁니다. 그럼 그 조립하는데 얼마나 편리하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 얼마나 또 중요 부위는 또 튼튼하게 했겠어요. 그게 이제 그 노하우죠, 이케아에. 그러면서 가격을 저렴하게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자연스럽게 고객한테 그런 서비스 행위에 주체로 참여하게 하면서 가격을 낮추면서 고객이 만족을 높이는 경우죠.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이케아 서비스 회사, 이케아 회사에서 종업원이 가가지고 다 조립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 표준화해가지고 고객이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보이지 않는 이케아의 기업 철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원천. 오늘날 같이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한 경우에서 고객은 기업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획득하고 접근할 수 있다. 불과 수년 전만 고객은 기업 앞서 약자에 불과했어요. 모든 생산 서비스를 독점했지만 그래서 고객은 매우 제한된 정보만을 바탕으로 서비스를 소비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고객에게 많은 힘이 실리게 되었고 이제는 고객은
능력과 노하우의 원천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왜? 고객이 더 많이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티칭 메소드에 있어서 가르치는 방법에 있어서 경험을 많고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여러분 책 똑같이 한 권 주고 공부하라 그러면 여러분이 더 샤프해가지고 더 잘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그 경험칙, 그 다음에 그 학문에 관계되는 다른 학문까지의 영역을 다 어느 정도는 섭렵을 했기 때문에 좀 더 핵심 사항과 그 다음에 좀 더 그 목적사항에 부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따름이죠. 근데 이제 정보통신 기술 발달이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이제 옛날 과거에는 어떻게 뭐 미국의 무슨 뭐 국무장관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사실. 근데 지금은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 우리 사무총장, 우탄트 사무총장 정도는 우리가 알았죠. 근데 지금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인터넷에 그냥 딱 사무총장 지금은 나오잖아요. 그만큼 바뀌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고객을 능력의 원천으로 서비스 기업이 간주하고 대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자. 고객은 아주 혁신자죠, 혁신자. 그래서 고객은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 전면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서비스 기업에게 혁신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면 선도 이용자, 리드 유저. 뭔 제품이 나오면 먼저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문제 있다고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다시 피드백 시켜서 완성품 나왔을 때는 그 고객의 요구가 반영이 돼서 혁신적인 제품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프트웨어 기업인 이제 일렉트로닉 아츠가 있어요. 직접 자사의 소프트웨어를 수정하고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툴을 고객들에게 공급하는 겁니다. 그럼 고객들이 스스로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이래서 고객에 의한 소프트웨어 제작은 고객들이 자신이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최상의 환경을 그대로 소프트웨어에 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생산된 소프트웨어는 고객의 니즈에 반영이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된 거죠. 그래서 고객의 니즈를 가장 잘 반영하게 된다. 그래서 고객은 누구다? 고객 역할은 임시 직원의 역할일 수 있고 인적 자원이고 능력의 원천이고 혁신자고 이런 분들한테 월급을 주지 않고도 내 직원으로 쓰고 있는데 무시하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에서 끝까지 또 피드백까지 다 고객이 그 중심의 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셀프 서비스 기술. 셀프 서비스가 요즘 많아요. 그렇죠. 이제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또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셀프 서비스가 많은데 이것도 이제 서비스 프로세스의 중요한 요소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시죠. 고객 참여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한다면 고객이 직접 스스로 특정한 서비스 활동을 하고 서비스 기업이 제공한 시스템이나 장치들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게 셀프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서비스 직원의 업무를 고객이 자신의 시간과 노력으로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큰 인건비 절감이라는 혜택을 가져다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금융 서비스의 경우 오늘날 텔레뱅킹이나 인터넷 뱅킹 매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직접 은행을 방문하여 뭐 대기표를 받는다든가 오랜 시간 기다릴 필요가 없이 직접 자기가 혜택을 시간과 장소에 불문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스스로도 혜택을 보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오늘날 고객들은 다양한 종류의 셀프 서비스 기술, 셀프 서비스 테크놀로지스, SST인데 기술을 접하고 있다. 그래서 셀프 서비스의 경우에는 고객이 직접 직원을 대면할 필요 없이 단지 기계나 장치만 잘 이용하면 된다. 이러한 셀프 서비스 기술에는 말씀드린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또 셀프 주유소도 있죠. 그 다음에 자동 전화 시스템 하려면 폰 뱅킹, 그 다음에 자동 호텔 체크아웃. 이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인터넷 기반의 셀프 서비스가 있다. 셀프 서비스란 이유가 뭐죠? 비용 절감이죠. 그 비용 절감은 또 누구한테 돌아가죠? 고객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럼 고객은 비용 절감만 혜택을 보나요? 아니죠.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셀프 서비스 기술을 마냥 기업이 비용을 절감하는 걸로 한다 그러면 그건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건 서비스 프로세스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기업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셀프 서비스 기술이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은행 연구조사 오락 교육 같은 측면에서 보조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주문 결제 및 정보 수집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지금 널리 사용되고 있고, 옥션과 같은 온라인 경비는 인터넷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형태의 셀프 서비스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매자 판매자 간에 어떠한 형태는 인간 중개인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프 서비스 기술의 대중화는 기업들로 하여금 고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셀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략을 개발하도록 강요하고 있어요, 지금. 예,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셀프 서비스의 이제 심리적인 요인을 간단히 한번 보면요. 셀프 서비스가 셀프 서비스 논리가 근본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합리성. 고객들은 그 결과 이전에는 직원 일이었던 것을 모두 떠안게 되었다 이거죠. 물론 많은 고객은 저렴한 가격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기꺼이 셀프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적극적이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셀프 서비스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감안할 때 고객이 셀프 서비스와 전통적인 인적 서비스 중에서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걸 설계하고 하는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죠. 처음에는. 예. 물론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서비스 전달 과정에 대해서 좀 더 높은 통제력을 행사할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맞춤 서비스를 또 받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또 즐거움이나 재미 등의 긍정적인 감정도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고객들은 셀프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이게 진짜 돈이 가는가? 근심이 생길 수 있죠. 만약 그 기계가 고장나면 어떨까?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불편하고 익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 그래서 어떤 고객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인터넷을 알면서도 안 해요. 직접 은행에 가서 통장에 돈이 딱 찍혀야 내 돈이 거기 있구나 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이제 심리도 우리가 심정 요인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셀프 서비스 기술을 도입하거나 운용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셀프 서비스의 이제 성공과 실패 사례 보면은 셀프 서비스를 좋아하는 고객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셀프 서비스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보면 예를 들어서 셀프 서비스를 이용하면 더 상세한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 많은 여행자들은 여행 담당 직원을 줘서 호텔이나 항공권을 예매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요 직접 그냥 자기가 해요. 제가 작년 연초에 제가 부부 동반해서 이집트를 갔다 왔습니다. 한 달간을 갔다 왔는데요. 그걸 다 제가 직접 했어요. 항공사 컨택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숙소 잡는 거, 뭐 에어비앤비 다 잡고, 그 다음에 뭐 우버 택시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을 통해 가지고 GPS 지도 맵을 받아 가지고 제가 직접 다 가고. 그래서 제가 피라미드를 갔는데 아마 한국 사람 중에 피라미드에 헬기장이 있는 걸 못 봤을 거예요. 그 전체 피라미드 전체 다 봤는데 맨 꼭대기쯤 올라가면은 헬기장이 있어요. 거기에 앉아서 좀 쉬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만족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한 고객 집단이 이제 대한항공으로 이제 여행을 오셨는데 비용을 제가 쓰는 비용보다도 아마 한 5배 정도 더 쓰는 것 같아요. 인당 한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것 같아요. 저는 한 달 동안에 1,000만 원 쓰는데요. 거기는 이제 9일밖에 안 되고요. 저는 한 달인데. 근데 거기는 이제 사진 찍기가 바빠요. 언제까지 가야 됩니다 하니까 아주 그냥 막 뛰어다니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피라미드를 제대로 보겠어요, 또. 그 다음에 거기에 앉아서 그 공기도 맡아보고 할 때의 그 감흥,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 한 달 여행이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인생에 있어서 경험적 자산으로서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다 하는 걸 제가. 그래서 그런 그 셀프 서비스가 이제 성공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네. 그래서 성공할 수. 근데 만약 또 이제 그 반면에 이제 싫어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셀프 서비스를.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죠. 그 셀프 서비스 사이트에 접속하려면 매번 아이디어 비밀번호 해야 되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뭘 또 잘못 또 클릭을 해버리면 또 다시 처음부터 반복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셀프 서비스 사이트는 사용법이 굉장히 복잡하고 결제 방식이 좀 불편화된 경우도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점점 이게 기술적인 차원에서 다 해소해 가고 있다. 해소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 않은 고객은 이런 셀프 서비스에 대해서 싫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제 세그먼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나이 많은 분이 많은 지역이라면 셀프 서비스 기기를 해놓으면 안 되죠. 거기는 직접 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도해지 이런데 젊은 층이 많은 거 이런 데는 셀프 서비스만 해도 충분한 거죠. 근데 그런 걸 잘 마케터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참여 증대 방안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고객이 과업을 정의한다든가. 그러니까 고객이 과업 수준을 적절하게 이제 설정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립 설치, 예를 들어서 이케아가 조립 설치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 생산적 결과 수수료에 만족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고객에게 그 설치하는 그 과업이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되고 너무 전문가 수준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평범한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 내용만 확인하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케아 같은 거 보면 그림 시스템 해가지고 그림으로 과정을 다 설명해 줘요. 아주 쉽게 설명해 놓지 않습니까? 과업적인. 그 다음에 이제 올바른 고객의 유치. 그러니까 서비스에 적합한 고객을 유치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하고 맞는 고객과 이게 미트를 잘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고객 시장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고객 참여가 증가돼 가지고 셀프 서비스 그게 성공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의 적절한 교육.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직접 교육도 있고 간접 교육도 있고 뭐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이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효과적인 보상. 서비스에 대해서 고객의 공헌도에 따라서 뭐 금전적, 시간적, 심리적 보상을 효과적으로 주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은행 거래를 하는 고객은 시간이나 수수료를 절약하는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금전적인 혜택을 줌으로 인해서 고객을 계속 보유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리텐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거죠. 보상이. 그 다음에 고객 믹스 관리. 고객은 다른 고객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고객 믹스의 관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조용히 식사하고 싶은 비즈니스맨과 소란스러운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의 경우처럼 서로 부합되지 않는 다른 고객을 적절히 격리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되는 세분 시장을 관리하는 것을 고객 적합성 관리라고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서 비즈니스 클래스, 뭐 이코노미 클래스 나누어서 고객을 물리적으로 격리시키는 것.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는 예를 들어 드레스 코드라 해가지고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오는 사람만 뭐 입장시킨다든가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맞추는 거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고객 참여를 증대하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시민 행동으로 들어가 있어요. 고객의 행동 분류에 있어서 고객 시민 행동 하니까 좀 뭔가 섬뜩한 생각이 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좀 보시죠. 뭐 이 고객을 이제 행동을 분류하는 겁니다. 기업과 고객의 관계에 있어서 고객은 다양한 행동 방식을 보이고 있죠.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눠보면 하나는 고객의 행동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순기능인가 아니면 역기능인가 하는 여부고요. 다른 하나는 고객 행동이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상에서 필수적인가 아니면 혹은 정당한 것인지 필수적인지 정당한 것인지. 그래서 이 기준을 통해서 고객의 행동은 네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보면은 네 부류가 있는데요. 고객 행동에는 하나는 참여 행동이 있고, 두 번째는 시민 행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평 행동이 있고, 불량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새가 넓은 의미의 고객 참여 행동과는 구분되는 것입니다. 참여 행동 구분되는 것으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를 타고 행선지를 말하는 행위처럼 상품이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행동들이 이 참여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역할내 참여 행동, 역할내. 그러니까 역할에 있어서 필수적이죠, 이거. 네, 필수적이죠. 그 다음에 순기능적이죠. 왜? 어디를 가야 되고 뭐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여 행동입니다, 이걸 참여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만약 고객이 자신이 요구되는 행동이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이 가능한 참여 행동. 그 다음에 시민 행동은 뭐냐면 단순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 수동적 참여 행동을 초월해가지고 기업 활동에 협조하고 뭐 건의사항을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다른 고객에 도움을 줘 궁극적으로 기업과 다른 고객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행동을 시민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역할 외에요. 이분이 뭐 예를 들어 택시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아닌데 시민으로서 밖에서 보니까 이거는 이런 문제를 개선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해서 순기능으로 그걸 이용하는 고객들이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시민행동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NGO 단체에서 시민행동, 소비자 보호 이런 게 시민행동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제가 봐서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평 행동은 고객이 불만족한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행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불만족하니까 뭔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불해 주시오, 교환해 주시오, 수리 같은 불만족에 대한 부정적인 구전을 들 수 있어요. 이는 소비에서 발생하는 불만족을 사회적 수용이 가능한 합법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는 고객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것을 뭐냐? 역기능이지만 불평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할 내에서 역기능이지만 그 사회적인 제도 속에서 이걸 해소한다 이거죠. 해소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환불해주고 뭐 수리해주고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불량행동은 뭐냐면 폭력이나 기물파손, 절도처럼 기업과 다른 고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보다 극단적인 형태의 역할과 행동. 불량행동입니다. 자기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 회사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기물을 파괴하거나 나쁜 정보를 전달하거나 하는 거, 이거 불량행동. 이건 적극적으로 배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네 가지 시민행동 영역이 있다. 그것을 이제 유념하고 고객을 대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행동을 갖고 있는데 환불을 제대로 안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굉장히 나빠지는 거죠. 역기능이 아주 강화돼 버리는 거죠. 그럼 기업 전체에도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민행동의 영역 확장과 그 의미는 앞서 살펴본 다양한 교육 행동 가운데 시민행동은 고객이 참여를 통해서 기업이 제공하는 것 이상의 가치를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민행동 영역의 확장금. 시민행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최근 고객에 의한 가치 창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업과 고객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는 동시에 고객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 속에서 고객 개개인의 정보 전달의 속도가 또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즉 시민행동의 영향력이 이와 함께 증가되면서 시민행동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졌고 이제 시민행동은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부분으로까지 부각되고 있다. 특히 커뮤니티나 블로그 같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정보를 제공받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고객들을 아주 구체화된 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요구가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서비스 제공자들에 전달되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자들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개별 고객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일이 가능해진 거죠. 즉 시민행동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기업에게는 고객과의 가치 공유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또 고객에게는 서비스 생산 유통 관련된 의사결정에 깊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자기 욕구를 만족시키고 그래서 시민행동은
기업에게는 생산성 향상의 가치를 주고 또 고객에게는 서비스를 통한 자기 만족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피차, 가치의 선순환이, 그러니까 유저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유저의 가치가. 또 생산자의 가치가 올라가서 가치의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한 것, 고객 시민 행동입니다.